예, 자 2부에서 만나는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태원 참사 이거 희생자 유족들이 24일 만에 공식 기자회견을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대정부 요구사항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민변이 TF를 구성한 이래 현재까지 희생자 34명의 유족 요청을 받고 법적으로 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유가족과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요. 결국에 6항목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정해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요구사항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진정한 사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역 없이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 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과 책임 규명,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과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 마련,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자 오늘 유가족들의 기자회견장에서 발언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지금도 밤이 되면 딸이 대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운명의 10월 29일 저녁 10시 15분 이태원도로 한복판 차디찬 죽음의 현장에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예, 자 또 기자회견에 나섰던 유가족들의 또 추가 발언도 소개해 주시면. 네, 참사로 딸을 잃은 이종관 씨는 이 참사의 비극의 시작은 인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유족 모임 구성이나 심리적 안전 공간의 확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참사 17일이 지나서야 수소문 끝에 유족 몇 분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예. 사망자 이남훈 씨의 모친은 아들의 사망 증명서를 들어 보이면서 사망 원인도 사망 시각도 모르고 어떻게 아들을 보낼 수 있나요? 라고 호소했습니다. 예, 유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한 목소리를 내고 싶은 또 그런 마음도 표현하신 것 같군요. 자, 일단은 유족들이 요구한 내용들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요, 필수적인 내용이고 상식적인 내용인데 예. 자, 내용 보시면 예, 어떠셨습니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예. 정부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했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진정한 사과.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과가 법회 가서 한 번 하고 미사 가서 한 번 하고 죄송한 마음. 했는지 안 했는지 했냐 안 했나 기억이 잘 안 나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는 정부가 무한 책임을 진다라는 것들 우리가 예. 이거 원래 이런 거 챙겼어야 되는데 이걸 챙기지 못해서 이런 참사가 나서 사실 우리 책임입니다. 거기까지 명확한 사과를 좀 했어야 될 것 같고 성명하고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 규명은 이게 사실 거의 말단 쪽으로만 집중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예. 사실 그 위로 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윗부분들 예를 들어서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총장 같은 경우는 아주 유임시키는 분위기고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이제 우리 기다렸지 않습니까?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유가족들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들어가가지고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죠. 예. 자, 김 소장님. 예, 전 6가지 요구사항 중에 첫 번째로 꼽고 싶은 것은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과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 지원. 이걸 먼저 꼽고 싶습니다. 유경근 우리 세월호 옛날 대책위 전 위원장께서도 참사가 벌어지고 얼마 안 있어서 정말 아픈 가슴을 잡고 말씀하셨던 것이 유족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그분들이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있었는데 세월호 당시에는 이제 팽목항이 그런 역할을 일부라도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단에 대해서도 행안부가 갖고 있지 않다라고 행안부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이 나는 일도 벌어졌는데 그런 일들은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명단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지면 그 모임의 정통성을 정부에서 부여하고 그들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이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다음에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과 책임 규명.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세월호를 겪으면서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많은 나름의 교훈과 성과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해서 피해자들이 직접 움직이실 수 있도록 시민단체가 돕고 그렇게 되면 남은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풀려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빠진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유가족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입장에서는 예. 뭐가 부족한지 왜 이런 참사가 벌어졌고 그다음에 이런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 강조된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더 나은 시스템을 갖게 됐다라는 것 이걸 보장해 줘야 되거든요. 예. 자, 김수민 평론가. 네.
하나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하고 그 명단을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적재적소에 쓰는 거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개는 안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예. 명단을 갖고 있었다면 유가족 모임의 주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그렇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점을 좀 꼽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배상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갔었는데요. 대통령도 발언을 했는데. 예, 처음에는 특별법을 통한 일괄 배상 얘기가 나갔다가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수사를 지켜보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한 다음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거기까지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죠. 그러니까 일괄적인 배상 얘기가 나갔다가 만약에 안 되거나 못 되거나 하면 이제 유가족들의 실망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수사를 해보고 가리겠다라고 하는 그 동안의 기간이 이제 특정 기관에 대한 책임 전가라든지 또 책임 회피 이렇게 읽혀지지 않도록 정부가 조금 더 따뜻하게 예, 그렇게 처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예, 원하시는 대로 그 유족들의 모임 구성, 또 심적 안정을 위한 공간 확보 꼭 필요해 보이네요.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와 관련한 수사와 재판들 여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예. 그중에 사기미 수염에 대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 내렸습니다. 네, 윤 대통령 장모의 최모 씨 경기 성남 도청동의 땅 매매와 관련해서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예.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제출을 해서 이를 통해서 법원을 기망하려 한 사기미 수염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 위계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이 된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최 씨가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이것이 판결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법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 증거로서의 가치평가는 법원에 주어진 직무라고 하면서 증거 부족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2010년 3월 28일에 만료돼서 공소권 없음이라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요. 다만 이미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 있습니다. 잔고증명서 위조에 적용된 사문서 위조 및 그 행사 이 혐의로는 이미 기소가 돼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 자, 관련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 진 작가님부터. 일단 이게 2심에서 이게 뒤집힌 거 아닙니까? 무죄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그게 기억하고 아마 있는데. 다른 사건 다른 사건인 거예요. 사건인가요, 다른 이거? 사건입니다. 현재 2심이 이 사문서 위조 관련해서 진행 중인데 최 씨 이거 쪽에서는 불법 요양 설립 관용 예, 그거구나.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문서 위조 행사는 아니다라고 최 씨 쪽에서 주장을 2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판결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거는 지금 대법원의 판례가 있거든요. 대법원의 판례가 있겠고 두 번째 증거로서의 가치 평가는 법원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공소시효 만료잖아요. 이건 시스템상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김 소장님. 조홍천 의원이 이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경찰이 하면 잘할 것 같냐라고 냉소적인 말씀을 하셨던 인터뷰를 했던 것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헛웃음을 웃게 되고요. 100억 원 상당의 잔고 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안 걸리면 괜찮고 쓰였으면 안 되고라고 하면 글쎄 이게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지만 아닌 판례도 있는 것을 제가 들어서 뭐 정확한지 않아서 제가 뭐 법적인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예. 어쨌든 100억 원의 잔고 증명을 위조해서 법원에 제출해도 경찰이 보기엔 무죄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에 이게 이제 기각이 됐거든요. 이게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제 그 자체가 이제 기각이 돼가지고 그 잔고증명서 이것 자체가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고 거기에 이제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이걸 갖다 자꾸 경찰이 봐주기를 했다라든지 이런 식의 그 정치적 프레임을 자꾸 씌워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불신해가지고 경찰한테 수사 맡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경찰이 또 이러면 또 경찰도 불신하면 이 수사 누구한테 맡길 겁니까? 그러니까 경찰을 믿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끊임없이 권력을 감시하고 제대로 하는지를 지적하고 이들이 위축되게 만들어서 올바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측면에서는 언제라도 의심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화물연대 파업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당정 협의로 이제 안전운임제 일몰 오늘 다시 발표돼서 3년 연장된 겁니까? 네, 일단 3년 연장이 발표가 됐고요.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전자의 과로, 과속, 과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물 차주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한 제도입니다. 예. 2022년까지 수출식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요. 예. 그간 화물연대에서는 제도 적용 시한도 연장하고 대상 품목도 확대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당정 협의 결과 나온 발표는 일몰 시한은 3년 더 연장을 한다는 것이고요. 다만 확대는 불가하다.
품목 결론을 확대는 불가하다. 그렇습니다. 예. 화물연대가 제시했던 품목 확대 대상이 철강, 자동차 등인데 예. 이쪽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물류비 부담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확대하지 않는 그 배경으로 정부 여당이 꼽은 이유고요. 그리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 국토위 법안 소위를 열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을 했고요. 화물연대에 대해서는 명분 없는 파업은 철회해달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오늘 열린 총파업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던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6월 초였습니다. 8일간의 파업도 있었는데 다시 이제 총파업 카드를 꺼내셨어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6월 총파업 이후에 정부가 합의를 파기한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예. 안전운임 지속 추진이랑 품목 확대 논의가 당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된 대화가 지난 기간 동안 없었고요. 오히려 제도를 반대하는 편향적인 입장을 국토교통부가 지속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좀 총파업 카드를 꺼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고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오늘 당정에서 발표한 그러니까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화물연대 입장은 뭔가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도 계약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입장이 없었습니다. 이번 당정 협의 전에 여당과 정부에서 좀 대표 발의한 게 예. 안전운임 내에서의 화주 책임을 삭제하는 계약안이 좀 포함되어 있던 법안이고요. 예. 해당 법안은 좀 철회를 했지만 이번 당정 협의에서 계약 추진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을 약속했어도 반쪽짜리 연장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품목 확대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예. 입장 차이가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에도 철강, 유도차, 자동차까지 확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실장님? 지금 현재 안전운임 제도가 컨테이너랑 시멘트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에게만 적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화물노동자의 6.2%에밖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아하. 화물연대는 전체 화물노동자들이 좀 안전운임 제도를 같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품목과 차종으로 제도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전운임제가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 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이제 기사의 과로와 과적을 막기 위한 취지로 이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제 화물연대는 이건 계속 항구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겁니다. 자, 진 작가님, 김 소장님 두 분. 저 화물 운임 관련돼서 이게 지금 일률적으로 운임을 정하는 제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거나 자율 경쟁 상태에서 하루에 16시간을 일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쟁들이 있으니까 화주가 낮은 가격에 책정을 해놓고 그 물건을 가져가는 차주들이 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시장 논리를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임금을 맞춰준다. 이것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예. 근데 저희는 안전운임 제도가 도입된 이유가 이 시장의 실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만 맡겨 놓았더니 운임이 계속 하락하고 모든 비용과 책임이 화물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또 그로 인한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지고 다시금 이게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안전운임 제도를 통해서 이 운임을 좀 높이는 방안이 도입이 되었고요. 다시 이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에 맡기자는 거는 산업이나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화주들의 좀 일방적인 주장을 좀 대변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주는 화물 주인이죠, 그죠? 화물 주인, 맞습니다. 대기업들이 이제 사주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형태의 노동조합하고 화물 주인들하고의 그 가격 협상 이건 지금 안 되는 구조입니까? 전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산업 내에서의 권력 차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화주들이 모든 운송 시간, 그다음에 운임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현재 시장에서 화주와 화물 노동자가 동등하게 운임을 협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예. 네, 파업에 돌입할 경우에 정부와 여당에서는 총파업에 대해서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뭐 한덕수 총리도 뭐 불법 행위에 관용 없다. 뭐 파업 방침 즉시 철회하고 대화장으로 복귀하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감입니다. 지금까지 총파업 이후에 대화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정부와 여당이고요. 총파업을 내몬 것도 정부의 합의하기가 명확하게 원인이기 때문에 예. 이제 와서 대화회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화물 노조라고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화물 노조라고 불리는 이 노동자분들이 다 차를 갖고 계시는 자영업자시잖아요. 그래서 여당에서는 이게 지금 개인 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자 단체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 파업권 이런 걸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화물연대는 화물 노동자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걸 좀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도 화주들의 어떤 불법이나 화주들이 그동안 안전운임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뭔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는 이렇게 엄격한 법 기준을 좀 들이미는 것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잣대라고 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다라는 게 그 헌법이 규정한 단체 행동권을 보장받는 그런 법적 지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권의 그 보장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요. 그래도 저희가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그 정당한 요구를 하거나 좀 집단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그리고 그런 권리가 부여돼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동안 정부랑 교섭은 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가요? 예, 총파업 이후에 그 직접적인 그 품목 확대나 이런 것들을 논의한 자리는 없었고요. 지난 예. 11월 15일에 한 차례 만남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화물연대 요구안에 합의할 수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만 확인한 채로 교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총파업까지 길지 않지만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사실은 한쪽에서는 요구하고 또 다른 쪽에 또 요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걸 절충하는 형태가 타협의 이제 형식이 될 텐데 최소한 그 화물연대 쪽의 입장은 최소한 이것만 보장해 준다면 뭐 파업을 철회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계약 추진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당정의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계약 중단이라면 일몰제는 폐지하지 않겠다 뭐 이런 수준의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화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현재의 제도를 좀 다르게 바꾸는 방식의 계약 추진이 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그런 기조를 좀 확인한 바가 있어서 예.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정협의나 그전 교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두 번째로는 품목 확대에 대해서 뭐 당장 불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를 할 것이고 어떤 품목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약속을 좀 하는 것이 일단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파업을 이제 24일 0시를 기준으로 하실 텐데 어느 정도 수준의 파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모든 화물 운송이 정지되는 이런 상황입니까? 네, 지난 6월과 좀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의 항만이라던가 주요 산업단지, 화학단지 그리고 여러 물류 거점들이 멈추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이제 보시기에는 과연 이게 필요한 파업인가 좀 공감 못 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화물 노동자들이 총파업이라고 하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사회 또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 화물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낮은 운임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대기업 화주들의 어떤 비용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이었습니다. 자, 화물연대 얘기까지 해봤고요. 이어서 라임 자산운용 사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1월 11일이었죠. 핵심 피고인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그 재판을 앞두고 도망을 갔는데 이 조력자로 의심되는 2명이 구속됐네요. 네, 김 전 회장의 지인 2명을 각각 20일과 21일 구속했다고 서울 남부지검이 오늘 밝혔습니다. 먼저 체포된 A모 씨는 연예기획사 관계자고요. 예. 2년 전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김 전 회장이 도피를 했을 때도 호텔에 숨겨주는 등의 도움을 줬던 인물입니다. 예. 지난해 7월 보석으로 김 전 회장이 석방된 후에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B 씨는 김 전 회장 친누나의 남자친구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사람이
사람이 김봉현 전 회장 도주 직전에 같이 있었던 그의 조카였거든요. 예. 이 조카는 휴대전화 유심 칩을 바꿔 끼운다거나 차량 블랙박스에 SD 카드를 빼놓는다거나 이런 수법을 썼는데 피의자 입건은 되지 않았습니다. 친족은 범인 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친족은 그래도 숨겨도 죄가 아니다. 네, 그런 이제 법률적으로도 예를 들면 자기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거나 약간 인지상정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좀 처벌해서 비껴갈 수 있는 그런 예들이 있죠. 그 중에 예. 한 예로 꼽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김 전 회장 조카는 입건이 되지는 않았고요. 검찰은 계속해서 김 전 회장 주변을 압수수색하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해외로 도주한 것이냐, 또 법조인의 조력이 있었지 않았을까, 또 이게 팔찌를 끊고 갔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끊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추측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진짜? 한강인가 어디가 다리 위에서 끄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이제 그 뭐랄까 자살을 위장하려고 했던 건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법원에서 이걸 석방을 시켰단 말이죠. 예. 물론 법원에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법원의 판단이 그릇됐다는 게 이번에 이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선이 있는데 뭐 해외로 도주한 거 아니냐부터 온갖 설들이 다 있는데 예. 아직도 있지 않을까요? 국내에 있을 것이다. 국내에 있을 것 같은데. 진 작가님의 감으로는 아직 국내에 남아 있을 왜냐하면은 것이다. 뭐 유심 갈아 끼우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국내에 어디 숨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범죄 영화나 보는 것 같아요. 자, 김 소장님.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돈의 액수가 이렇게 커지면 뭐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사들은 이 사람 도망갈지 모른다고 계속 구속시켜야 된다는데 법원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냥 놔둬도 된다라고 이상한 판결을 결정을 해서 결국 이런 사태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예. 이 사람 옛날로 돌아가면 검사장 전직 검사장 임명해갖고 라임 사건 문제가 생길 것 같은지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룸사롱에 3명 부르는데 셋 중에 한 사람 팀장 될 거야 하고 실제로 팀장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법의 뒤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잡아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라임 옵티머스와 관련되어 있는 뭐 정계 인사들, 그 다음에 검사들, 뭐 법조계 인사들도 전부 다 잡아서 꼭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2년 전에도 도피한 그 경력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분을 왜 풀어줬을까 싶어요. 예. 뭐 변호인과 관련 판사가 뭐 동문이다라는 설을 또 타쪽 변호사가 제기하긴 했는데 그 어디까지 의혹 제기이고 김수현 평론가 이 사건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또 이게 정관계 로비까지 의혹이 불거져서 굉장히 큰 사건이 됐기 때문에 일단 여러 항구라든지 이것들을 철저하게 탐문하면서 검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김봉현 전 회장의 개인에 대한 어떤 처우, 뭐 현재 상황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라인 사태 뒤처리 에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뒤처리뿐만 아니라 금융 정책, 금융 감독에 대해서도 좀 남기는 교훈들이 많거든요. 피해 규모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복형 금감원장이 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 좀 경고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금감원 입장에서는 이게 라임 사태에 관련된 문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금융계에서는 또 관치금융의 부활 아니냐, 오히려 금감원이 먼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또 한편에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조금 더 시선을 좀 넓혀서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범인에 대한 뭐 체포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 시스템의 문제까지 좀 짚어야 될 것 같군요. 자,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